할머니 거실 벽에 걸린 그림 있잖아. 손녀의 잠꼬대 한마디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정말이지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도록 아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평생을 시장통에서 순대국밥집을 억척같이 운영해 자식 셋 다 번듯하게 키웠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특히 우리 장남 정호는 국밥 팔아 강남에 사무실도 차려주었어요. 아들 정호의 전화는 일주일 전부터 집요하게 울려댔습니다. 맏 손녀 서아의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못하게 되었는데 하필 아들 부부의 출장이 겹쳤다는 이야기였죠. 엄마, 이번 한 번만.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어찌 다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것은 자식을 낳아봐야만 알 수 있는 지독한 진리입니다. 아들 집은 두 번째 방문이지만 처음 가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은 무슨 은행 금고 문처럼 두껍고 육중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띠리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안에서는 익숙한 듯 낯선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백화점 1층에서 나는 머리가 살짝 아파오는 그런 향기였죠. 오셨어요, 엄마. 아들 정호가 맨발로 뛰어나와 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피로가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눈밑이 거뭇했고 명품 옷을 입었음에도 어딘가 모르게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알던 정호는 저렇게 마르지 않았는데 말이죠. 결혼 전에는 복스럽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뺨의 살도 통통하게 올라 있었는데 지금은 피죽도 못 얻어먹은 얼굴에 퀭한 눈동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뒤로 집안의 서늘한 공기처럼 차가운 인상의 며느리 최유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은 깍듯했지만 그녀의 눈은 저를 향하고 있지 않았어요. 제 어깨 너머를 보고 있었죠. 며느리는 제 손에 들린 보따리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져온 직접 만든 전통 수제 과자와 직접 빻은 고춧가루가 담긴 제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힘드실 텐데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돼요. 필요한 건 다 있으니 다음부터는 그냥 몸만 오세요. 이 말은 걱정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당신의 것들이 우리 집의 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그래도 내 손녀 먹일 건데 내 손으로 해야 마음이 놓이지라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대꾸하지 않고 몸을 돌려 거실로 향했어요. 그 뒷모습이 꼭 집에 들인 불청객을 외면하는 주인 같았습니다. 아들 정호는 제 눈치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유정이가 요즘 큰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미는 자식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습니다. 저 호화로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과연 내 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는 걸까요? 집은 온기가 돌아야 집인데 이곳은 그저 비싸고 거대한 상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짐을 풀고 잠시 소파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작업실이라 불리는 방으로 들어간 뒤였고 아들 정호는 제게 마실 것을 내어주려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려고 팔을 뻗는 순간 살짝 거친 소매 아래로 드러난 손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옅게 남은 노르스름한 멍자국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팔은 왜 그러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 정호는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렸습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사람처럼요. 아, 이거 어제 저녁에 장식장 옮기다가 부딪혔어. 쿵 하고 별거 아니야, 엄마. 엄마 어디 보자. 약이라도 발라야지. 아니야, 괜찮아. 다 나았어. 엄마는 꼭 호들갑이야. 아들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구에 부딪힌 멍은 저런 모양이 아니라는 것을 평생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퍼렇게 시작해서 점차 노랗게 번져가는 저건 분명. 저는 차마 다음 생각을 잊지 못했습니다.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혀끝에 닿는 차는 따뜻했지만 속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작업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유정이 다시 나왔습니다. 아들 정호는 금세 표정을 바꾸고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녁은 뭐 먹을래요? 어머니도 오셨는데 맛있는 거 시켜 먹을까? 됐습니다. 속이 안 좋아서 이따가 간단히 먹을게요. 어머니, 식사나 잘 챙겨 드리세요. 며느리는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냉장고에서 물만 한 병 꺼내 다시 작업실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심장을 내리치는 것만 같았어요. 아들 정호는 멋쩍은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입맛이 없나 봐. 우리가 알아서 먹자,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묻는 것은 애써 괜찮은 척? 버티고 있는 아들의 둑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보따리에서 전통 수제 과자와 고춧가루를 꺼내며 이 차가운 집에 사람 사는 온기를 조금이라도 불어넣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만이라도요. 어느덧 저녁이 되고 학교에서 돌아온 손녀 서아가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만이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특히나 서아는 유독 저를 닮아서 더 정이 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를 경계할 법도 한데 서아는 제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의 재롱을 보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며느리 유정은 작업실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녁 식사는 저와 아들, 그리고 서아, 이렇게 셋이서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 올랐지만 아들 정호는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오직 서아만이 할머니 밥 최고를 외치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습니다. 우리 강아지 잘 먹으니 이렇게 예쁠 수가 없네.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웃음 지으니 그제야 아들 정호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잠시 후 설거지를 마치고 서아를 씻겨 잠자리에 눕힐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해 줄게. 우리 서아 코자. 서아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누웠습니다. 아이의 방은 온갖 장난감과 동화책으로 가득했지만 그 역시도 정돈이 잘된 전시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색색 고르게 울려 퍼지고 저도 스르르 눈이 감길 때였습니다. 서아가 잠결에 뒤척이며 제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우리 강아지 왜? 저기 거실에 있는 할머니 그림 있잖아. 아이는 잠에 취한 목소리로 방문 너머 거실 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몇 해 전 환갑 때 아들 정호가 기념으로 찍어준 독사진이 커다랗게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와서 제 사진이 저렇게 좋은 자리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내심 기분이 좋았더랬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아주 무시하는 건 아니구나 하고요. 그런데 서아의 다음 말이 제 뒤통수를 세게 때렸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 그림은 꼭 저기에만 걸어야 한다고. 다른 데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 뭐, 내가 다른 데 걸면 더 예쁘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화냈어. 무조건 저기여야 한대.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냥 한 말이려니 하고 넘기기에는 아이의 말이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무조건 저기여야 한다. 다른 데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존중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이정표나 혹은 자물쇠 같다는 불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거실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사진 속 얼굴이 저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저 자리였을까요? 어째서 며느리는 제 사진의 위치에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아들의 손목에 있던 희미한 멍자국, 며느리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아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는 저 사진의 위치까지. 머릿속에서 조각난 퍼즐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둥둥 떠다녔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차가운 공기는 어쩌면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뒤척인 탓인지 몸이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 유정은 벌써 출근 준비를 마친 채 식탁에 앉아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린 아침상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들 정호가 그의 앞에 토스트와 커피를 놓아주자 그제야 고개를 들더군요. 어머니,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그녀의 물음은 안부가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혹시 내가 밤새 무언가 이상한 낌새라도 챈 것은 아닌지 떠보는 듯한 그런 서늘한 눈빛이었어요. 그럼 좋은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잤네. 저는 일부러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의심을 드러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니까요. 뱀 같은 자를 상대할 때는 뱀의 지혜가 필요한 법입니다. 제 대답이 만족스러웠는지 며느리는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녀가 현관을 나설 때까지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대화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자 아들 정호의 얼굴에 그나마 화색이 도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서아와 놀아주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함께 블록을 쌓으며 노는 동안 아이는 불쑥 어젯밤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는 색깔 박사님이야. 색깔 박사님? 그건 무슨 소리야? 엄마랑 나랑 둘이서만 하는 비밀 놀이가 있거든. 무지개 금고놀이야. 금고라는 말에 심장이 쿵 하고 작게 내려앉았어요. 저는 블록을 싸는 척하며 아이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재미있겠네. 그 놀이 어떻게 하는 건데? 할미도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제 물음에 서하는 고개를 저으며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 이건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놀이래. 가족을 지키는 놀이라니. 8살짜리 아이에게 대체 무슨 말을 가르쳐 놓은 건지.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무슨 색깔들이 있는지 정도는 말해줄 수 있지? 할머니는 파란색을 제일 좋아하는데 파란색도 있어? 제 말에 서아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우와. 할머니 어떻게 알았어? 파란색이 제일 첫 번째야. 파란색 자동차. 그 다음엔 빨간색 스포츠카. 그리고 아이는 신이 나서 무언가 더 말하려다 말고 갑자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엄마의 손이 아이의 입을 막기라도 한 것처럼요. 서아는 제 눈치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더 말하면 엄마한테 혼나. 엄마가 순서를 아는 사람은
엄마랑 나 둘뿐이어야 한대. 그리고는 더 이상 그 놀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 뒤에 드리워진 짙은 그늘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녀간의 놀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교육이자 훈련이었습니다. 어린 손녀를 자신만이 아는 비밀의 공범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 때문에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더욱 도드라지는 듯 했어요. 아들 정우는 며느리 유정이 오늘 회식이 늦을 거라며 저와 서아의 저녁만 챙겨주고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오늘따라 더 작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 오는 시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잠든 서아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오고 비틀거리는 인형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잔뜩 취한 며느리 최유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제가 앉아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지 혹은 보고도 무시했는지 어둠 속에서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 불빛에 그의 잔뜩 찌푸린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는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마무리하라고 했을 텐데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그녀는 잠시 상대의 변명을 듣는 듯 가만히 있더니 이내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머저리 같은 녀석. 머리가 안 돌아가면 손발이라도 빨라야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직도 질질 끌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 저와 아들을 대하던 위선적인 교양 따위는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탐욕과 조급함이 뚝뚝 묻어났죠. 저는 숨을 죽이고 뜨개 바늘을 쥔 채 소파에 몸을 숨겼습니다. 마감일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까지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하기 싫으면 당장 처리해. 내일 아침까지 내 눈앞에 결과물을 가져와. 알았어? 협박과도 같은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전화를 끊었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녀는 비틀거리며 작업실로 향하는 듯 하다가 방향을 틀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들킨 것일까? 하지만 그녀는 제 앞을 스쳐 지나가며 서아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아이의 머리를 거칠게 한번 쓰다듬고는 작업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 저는 한참 동안이나 굳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돈, 마감일, 가족까지. 그 단어들이 빗소리에 섞여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제 며느리는 제가 알던 그저 무례하고 거만한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훨씬 더 위험하고 추악한 무언가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까요? 거실의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제 등 뒤에서 들려오는 작고 분명한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서아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엄마. 아이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악몽이라도 꾸는가 싶어 등을 토닥여 주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아이의 입에서 결정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니야, 엄마. 거기 말고 할머니 그림 밑에 순서대로 파란색 먼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아이의 잠꼬대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또렷했습니다. 낮에 저에게 자랑했던 무지개 금고 놀이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림 밑 순서대로 파란색 먼저. 이것은 그저 아이의 몽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미가 딸에게 끝없이 주입시킨 하나의 암호이자 지시였던 겁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잠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얼굴 위로 제 며느리 최유정의 탐욕스러운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자란 걸까요? 어미의 범죄에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어린 것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그쳤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막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잠든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그리고 저 방에서 며느리의 실체도 모른 채 잠들어 있을 내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쟁이었습니다. 증거도 아군도 없는 외로운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며느리 유정은 다시 멀끔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어젯밤의 숙취와 분노가 가시지 않은 듯 미간에는 옅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고 아들 정호는 그런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뱀굴에 들어가려면 뱀처럼 생각해야 하고 때로는 긴 막대기로 굴을 쑤셔 반응을 떠보는 지혜도 필요한 법이니까요. 저는 따뜻한 숭늉을 며느리 앞에 놓아주며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시어머니의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아가야, 어젯밤에 늦게까지 고생이 많았나 보네. 속이라도 좀 풀어. 그녀는 제 얼굴을 잠시 쳐다볼 뿐 대답 없이 숭늉을 밀어냈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를 보면 말이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요즘 세상에 돈 벌기가 어디 쉬운가. 비결이라도 있는 게야? 제 말은 순수한 감탄을 가장한 날카로운 미끼였습니다.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제 칭찬에 우쭐해하며 무언가 실마리를 흘릴 수도 있고 혹은 제 의도를 의심하며 경계심을 드러낼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든 저에게는 정보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유정은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건조했어요.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조소를 걸친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어머니께서 평생 버신 돈, 저는 1시간이면 벌 수 있습니다. 이건 비결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구조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죠. 어머니께서는 평생 이해하기 힘든 세계입니다. 그러니 그런 건 궁금해하지 마시고 서 하나 잘 봐주시는 게 어머니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 말은 제 뺨을 후려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무시와 경멸이 담긴 완벽한 성극기. 당신은 알 필요도 없고 알 자격도 없으니 끼어들지 마라. 그녀는 제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철벽을 친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애써 누르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긴 내가 뭘 알겠나. 그저 내 며느리가 대단해서 그렇지. 우리 정호, 서아 잘 부탁하네.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있으며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아주 작은 시도조차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세계는 그저 돈을 많이 버는 세계가 아니라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을 품고 있는 세계였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고 난 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들 정호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반응을 확인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적인 대화처럼 운을 뗐습니다. 정호야, 어젯밤에 서아가 잠꼬대를 다 하더라. 정말? 아들 정호가 웃으며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글쎄, 할머니 그림 밑에 파란색이 어쨌다나 뭐라나. 꿈에서 나랑 숨바꼭질이라도 했나 봐. 하도 또렷하게 말해서
내가 다 웃었네. 제 말에 아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아들 정호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물을 틀어 헹구던 그릇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애들 말이 다 그렇죠 뭐. 요즘 유치원에서 색깔 놀이를 많이 해서 그런가 보네. 아들의 목소리는 애써 태어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짐작하는 것이 있지만 필사적으로 외면하려는 사람의 반응이었죠. 그런가? 근데 할머니 그림 밑이라는 말은 왜 했을까? 거기가 우리 서아한테는 무슨 특별한 장소라도 되나 봐. 저는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아들의 방어막에 균열을 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물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돌아보며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별걸 다 신경 쓰네. 애가 하는 잠꼬대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피곤하다 정말.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흐르는 물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쯤은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이룩했다고 믿는 이 완벽한 가정이 무너져 내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대신 현실을 지적하는 저를 귀찮고 피곤한 늙은이 취급하며 밀어내려는 쪽을 택한 것이죠.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제 아들은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이 싸움은 저 혼자 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서아에게 접근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서아의 스케치북에 커다란 자동차를 그려주었습니다. 서아야, 할머니가 파란색으로 자동차 색칠해줄까? 우리 서아가 제일 좋아하는 파란색. 저는 파란색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아이는 잠시 제 눈을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파란색 크레파스를 집어들고 자동차를 칠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아가 엄마랑 하는 무지개 금고 놀이 말이야. 파란색이 첫 번째라고 했지? 그럼 파란색 다음은 무슨 색이야? 할머니한테만 살짝 알려주면 안 될까?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는 거야. 제 말이 끝나자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아는 겁을 먹은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마치 엄마가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아이는 손에 쥐고 있던 노란색 크레파스를 툭 하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그건 엄마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이야. 아이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을 어겼을 때 돌아올 무언가에 대한 공포였죠. 대체 며느리 유정은 이 어린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엄마가 순서 틀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우리 가족 큰일 난다고 그랬어.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여린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이제 거대한 확신이라는 나무가 되어 제 마음속에 뿌리내렸습니다. 며느리 유정은 자신의 범죄에 손녀를 가장 확실한 보안장치로 이용하고 있었어요. 세상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가장 순수한 6살짜리 아이의 기억 속에 자신의 비밀 금고를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놈이 숨겨놓은 추악한 비밀을 제 손으로 직접 파헤쳐 세상에 드러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전을 개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아들 정호가 손녀 서아를 데리고 소아과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것입니다. 며느리 유정은 물론 회사에 있었고요. 드디어 이 거대한 집에 저 혼자만 남게 된 것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익힌 담대함이 이럴 때 도움이 되더군요. 첫 번째 목표는 거실벽에 걸린 제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마른 행주를 하나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액자 아래쪽을 닦는 척하며 발을 헛디딘 것처럼 과장되게 비틀거렸어요. 제 어깨가 액자 모서리에 부딪혔고 묵직한 액자는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부러 한쪽 모서리가 바닥에 세게 부딪히도록 각도를 조절했어요. 유리가 깨지지는 않았지만 액자 프레임이 살짝 찌그러졌습니다. 이건 나중에 며느리에게 보여줄 완벽한 변명거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치우고 그 뒤에 가려져 있던 벽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끈한 실크 벽지뿐이었죠. 실망감이 밀려오는 순간 시선을 아주 낮추고 벽을 비스듬히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벽지 위로 아주 미세한 선 하나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날카로운 무언가에 긁힌 듯한 자국이었습니다. 마치 벽과 벽이 만나는 이음새 부분을 따라 누군가 커터 칼로 살짝 그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흔적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 선은 완벽한 사각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가로세로 약 50cm 정도 되어 보이는 정확한 사각형의 흔적. 저는 손끝으로 그 부분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다른 부분과 감촉의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제 오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문이었습니다. 교묘하게 위장된 비밀 금고로 향하는 문이었던 겁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의 잠꼬대는 사실이었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첫 번째 단서를 확보한 저는 곧바로 다음 목표인 며느리 유정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내 작업실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시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오늘은 예외였습니다. 저는 어지러운 작업실을 보다 못해 청소해 주려는 시어머니의 오지랖을 연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업실 문을 열자 며느리 유정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이 나타났어요. 모든 것이 칼로 잰 듯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습니다. 책장의 책들은 장식품처럼 꽂혀 있었고 거대한 책상 위에는 최고급 사양의 컴퓨터와 서류 몇 개뿐이었습니다. 이 방은 무언가를 연구하고 일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감추고 위장하기에 완벽한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제 목표는 책상 밑에 놓인 작은 종이 파쇄기였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간 비닐봉지를 손에 끼고 파쇄기의 먼지통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잘게 잘린 종이들이 국수 가락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은행 서류나 보고서 같은 흰 종이들이었죠. 저는 실망하지 않고 비닐봉지를 낀 손으로 잘린 종이들을 헤집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흰 종이들 사이사이에 선명한 색깔 종이 조각들이 섞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 서아가 말했던 색깔 놀이의 그 색깔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색깔 종이 조각 몇 개를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종이에는 단순한 색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인쇄된 숫자와 알파벳 조합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암호 코드처럼요.
저는 각 색깔의 종이 조각을 몇 개씩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만 꺼내 손수건에 고이 쌌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정은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들을 색깔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즉시 파쇄하여 흔적을 없애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범죄 흔적을 지우는 그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증거가 되어 제 손에 들어오리라는 것을요. 작업실에서 나온 저는 마지막으로 서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서아가 말했던 무지개 금고와 관련된 물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이의 방을 둘러보던 제 눈에 책장 한 구석에 놓인 큼지막한 돼지 저금통이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아주 평범해 보이는 저금통이었어요.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저금통은 아이의 책장에 놓여 있기에는 너무 깨끗했고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최근에 누군가 올려놓은 것처럼요. 저는 조심스럽게 저금통을 들어보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저금통은 엄청나게 묵직했습니다. 동전이 가득 찼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웠고 흔들어도 짤랑거리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쿵, 쿵 하는 쇠덩이나 돌덩이가 굴러다니는 것 같은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저금통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전을 빼내는 구멍은 강력 접착제 같은 것으로 단단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망치로 깨부수지 않는 한 절대로 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금통을 다시 제자리에 놓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 유정이 어린 손녀의 방에 이렇게 무겁고 열리지 않는 저금통을 놓아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저금통을 위장한 또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어쩌면 파쇄한 문서들의 원본 데이터가 담긴 하드디스크나 USB 같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6살짜리 아이의 돼지 저금통을 의심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정우와 서아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아 방에서 나와 거실 바닥에 일부러 치우지 않고 놔두었던 사진 액자를 가리키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어머나 정호야, 이걸 어쩌면 좋니? 내가 청소하다가 그만. 아들은 제 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며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머릿속에는 3개의 확실한 증거가 새겨졌습니다. 벽에 숨겨진 금고의 흔적, 파쇄된 색깔 문서 조각들, 그리고 미스터리한 돼지 저금통. 이제 저는 저뱀 같은 며느리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3개나 손에 쥔 셈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찌그러진 액자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며느리 유정이 퇴근하고 돌아와 그것을 발견했을 때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작업실로 향하던 그녀의 발걸음이 테이블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찌그러진 액자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섬뜩했어요. 어머니,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분노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들 정호가 제 옆에서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엄마가 청소하시다가 실수로 떨어뜨리셨대. 내가 나중에 고치거나 새로 사면 되니까. 하지만 며느리 유정은 아들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여전히 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부주의했네. 씨, 미안하게 됐어. 제 대답에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비틀렸습니다. 그녀는 액자에서 시선을 떼고 저에게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하지만 제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제 물건에 다른 사람 손이 타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특히 제 작업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녀의 말은 질문이 아닌 경고였습니다. 사진 액자가 떨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내 영역 근처를 맴돌았다는 사실을 안다. 그녀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금고의 흔적을 발견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제가 무언가 캐고 다닌다는 사실은 이미 눈치챈 것이 분명했습니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와 눈을 마주치며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어요. 알겠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하지. 팽팽한 긴장감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업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제 저를 단순한 눈치 없는 시어머니가 아닌 경계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이제부터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욱 대담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유정은 저와 마주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했고 제가 거실에 있으면 작업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눈을 피해 조용히 서아를 돌보는 데만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신경은 밤 시간 며느리의 움직임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금고를 여는 순간을 포착해야만 했어요. 이틀이 지난 늦은 밤, 기회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저는 서아 방에서 잠든 척 누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작업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거실 쪽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서아 방 문틈으로 밖을 엿보았습니다. 거실은 암흑이었지만 작업실에서 새어나오는 옅은 불빛이 한 여자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최유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사진 액자가 사라진 그 벽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스마트폰처럼 보이는 작은 물건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벽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자 띡하하는 아주 작은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그녀는 벽의 한 부분을 부드럽게 밀었습니다. 그러자 벽의 일부가 소리 없이 안쪽으로 스르륵 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완벽하게 위장된 비밀 금고였어요. 며느리는 안에서 서류 뭉치로 보이는 것을 꺼내고 다른 것을 집어넣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극도로 조심스럽고 신속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금고를 다시 닫자 벽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완벽한 벽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고는 다시 작업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금고는 실제했고 그녀는 지금도 무언가 위험한 거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저 금고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비밀일까?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낮 아들 정우와 손녀 서아가 잠시 마트에 간 사이 저는 결심을 굳히고 작업실로 들어섰습니다. 어젯밤 며느리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재현해 볼 작정이었습니다. 제게는 스마트폰 같은 장비는 없었지만 며칠 전 발견했던 그 미세한 긁힌 자국, 바로 그 사각형의 이음새가 제게는 열쇠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문제의 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긁힌 자국의 모서리 부분을 손끝으로 강하게 눌러보았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힘을 주어 다른 모서리를 눌러보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장이 조급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순서나 방식이 있는 것일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사각형의 이음새를 따라가며 여러 지점을 차례대로 눌러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사각형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 부분을 누르자 안쪽에서 딸깍하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프링이 풀리는 듯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놀란 제가 손을 떼자 벽의 사각형 부분이 안쪽으로 1cm쯤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이 열린 것입니다. 잠금 장치가 해제된 것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들어간 부분의 가장자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당겼습니다. 두꺼운 벽체와 같은 재질로 위장된 문이 마침내 제 앞에서 육중한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안에는 차가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진짜 금고 문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숫자판과 지문 인식기가 달려있는 최신형 금고였습니다. 역시 쉽게 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수확이었어요. 저는 금고 문을 닫고 벽을 다시 원래대로 밀어 넣었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벽은 다시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잠시 그 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차가운 벽 너머에 내 며느리의 모든 비밀과 내 아들의 눈물이 함께 갇혀 있었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저 금고를 열 방법, 즉 서아가 말한 색깔 순서의 비밀을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일이 될 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세워진 듯 했습니다. 며느리 유정은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고 아들 정호는 며느리와 저 사이에서 끊임없이 눈치를 보며 시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대로 쫓겨날 수 없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했어요. 이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고 저 괴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아들의 도움이, 최소한 아들의 동의라도 필요했습니다. 결전의 날은 며느리 유정이 지방 출장을 간 날로 잡았습니다. 모처럼 집안에 감시의 눈이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여 아들 정호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호박전을 부치고 따뜻한 배숙을 만들었습니다. 음식은 때로 딱딱하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니까요. 정호야, 이리 와서 앉아봐. 엄마가 너 좋아하는 거 좀 했다. 아들은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정성이 담긴 음식을 앞에 두고도 좀처럼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 파리한 옆모습을 보니 더 이상 애둘러 말할 시간이 없다는 조급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정호야. 제 부름에 아들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밥만 먹으면 안 될까? 아니, 넌 들어야만 해. 그리고 똑바로 봐야만 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작심하고 지난 며칠간 제가 보고 듣고 확인한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푸념처럼 들리던 제 이야기는 며느리의 통화 내용과 서아의 구체적인 잠꼬대로 이어지자 점차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아들에게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른 기운마저 감돌았어요. 그만. 엄마, 제발 그만해. 아들은 두 손으로 귀를 막으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왜 듣기 힘드냐? 내 아내가 밤마다 작업실에서 뭘 하는지, 내 딸 입에 무슨 말을 올려놓고 있는지 듣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럼 똑똑히 봐. 내 손목에 있던 그 멍자국. 정말 가구에 부딪힌 거 맞아? 내 아내가 늦는 날마다 내 눈밑이 왜 그렇게 퀭하고 왜 그렇게 며느리 눈치만 보며 사는데? 몰라.
난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니, 넌 알고 있어. 알면서도 외면하는 거야. 이 집이, 이 호사스러운 생활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거지.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엄마를 귀찮고 피곤한 늙은이 취급하며 밀어내려는 거잖아. 제 목소리가 격해지자 마침내 정우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아들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어요. 그래, 두려워. 무서워 죽겠어. 엄마는 평생 고생만 했잖아. 아빠가 사업 실패하고 빚쟁이들한테 머리채 잡혀 끌려나갈 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벌써 잊었어? 난 죽어도 그렇게 살기 싫었어.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고, 좋은 여자 만나 결혼했고, 내 딸만큼은 나처럼 돈 때문에 주눅 들게 안 키우려고 발버둥 치며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가 뭔데? 엄마가 뭔데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고 내 모든 걸 망가뜨리려고 하는 건데.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100번, 1000번 낫다고.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내지르는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과거의 상처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후볐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준 가난의 기억이 지금 아들의 눈을 가리고 괴물의 손을 잡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장 간다던 며느리 유정이 유령처럼 소리 없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급한 용무로 잠시 집에 들렀다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깨진 찻잔 조각과 울부짖는 아들, 그리고 망연자실한 저를 차례로 훑어보았어요. 그리고는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는 듯 아주 차갑고 냉소적인 미소를 입가에 걸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희 집에서 아주 흥미로운 드라마를 한 편 찍고 계셨군요. 그녀의 등장에 아들 정우는 경악하며 며느리를 바라봤고 저도 모르게 아들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며느리 유정은 그런 저를 비웃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널린 파편을 구둣발로 아무렇지 않게 밟으며 제 앞에 섰어요. 제가 듣자 하니 어머니께서 쓰신 시나리오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괴팍한 며느리, 비밀을 간직한 손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파헤치는 정의로운 시어머니라. 허허. 그녀는 허웃음을 터뜨리며 제 어깨를 가볍게 그러나 모욕적으로 툭툭 쳤습니다. 어머니, 혹시 망상성 장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주변의 모든 일을 자신과 연관지어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병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집착하며 그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는 과대망상에 빠지기도 하죠. 어머니께서 지금 딱 그런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은 저를 순식간에 정신에 문제가 있는 늙은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들 정우는 그 말에 마치 의사의 진단을 들은 환자의 보호자처럼 혼란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듯한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의 말은 지금의 이 미친 상황을 설명해주는 유일한 논리였으니까요. 며느리 유정은 그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를 향해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저희 집 환경이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 댁으로 편안히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말에 서아 데리고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걱정을 가장한 완벽한 추방이었습니다. 저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제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아들은 적의 손에 넘어갔고 저는 빈손으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틀 후 제가 이 집을 떠나야 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 이틀 동안 집안의 공기는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며느리 유정은 아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제가 거실에 나와 있으면 일부러 보란 듯이 아들과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아들 정호는 그런 며느리의 연극에 장단을 맞추면서도 저와 눈이 마주칠 때면 죄인처럼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숨통을 조여왔어요. 제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이제 아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 괴물의 소굴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저놈의 목줄을 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 즉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유정의 감시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서아와 단둘이 있는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는 듯 계속해서 아이를 작업실로 부르거나 아들을 시켜 아이를 데리고 있게 했습니다.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일 것이고 그 기회를 놓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마침내 떠나기 전날 오후 기적처럼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들 정호가 서아의 유치원 준비물을 사러 잠시 외출했고 며느리 유정은 중요한 통화를 한다며 작업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는 서아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할머니의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서아, 할머니가 내일이면 집에 가는데 할머니 보고 싶지 않을까? 아이는 금세 울상이 되어 제게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 나 할머니랑 더 놀고 싶어. 저는 아이를 다독이며 미리 계획했던 작전을 실행에 옮겼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할머니랑 서아 둘만 아는 비밀 암호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서아 보고 싶을 때마다 이 암호를 생각하는 거지. 어때? 비밀 암호라는 말에 아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바닥에 앉아 알록달록한 그림 카드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자, 이건 보물섬 지도야. 용감한 서아가 이 지도의 암호를 풀어야만 보물을 찾을 수 있어. 할머니가 첫 번째 암호를 알려줄게. 파란 바다. 저는 파란색 카드를 맨 앞에 놓았어요. 파란 바다를 건넜어. 그 다음엔 어떤 암호를 풀어야 보물에 가까워질까? 우리 용감한 탐험가님이 알려줘야 하는데. 서아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게임에 완전히 몰입한 얼굴로 빨간색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빨간 불가사리야. 내가 알아. 우와, 맞았어. 역시 우리 서아는 탐험가 체질이네. 그럼 빨간 불가사리를 지나서는 노란 잠수함을 타야 해. 아이는 망설임 없이 노란색 카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록색 카드를 들어 보이며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마지막은 초록색 해초 동굴이야. 동굴 안에 보물이 있어.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저는 그 순서를 머릿속에 그리고 심장 깊은 곳에 새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금고의 암호라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디야, 우리 서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암호를 다 외우고 있어? 꼭 엄마가 차 바꿀 때마다 그 색깔하고 순서가 똑같네. 저는 마치 혼잣말처럼 그러나 아이가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서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며 제게 외쳤습니다. 맞아, 할머니. 그거야. 엄마가 그랬어. 엄마 자동차들은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우리 집 보물을 지키는 비밀 로봇 군단이라고.
파란색 로봇, 빨간색 로봇, 노란색 로봇, 지금 초록색 로봇까지. 순서대로 기억해야만 로봇 군단이 문을 열어준대. 온몸에 소름이 돋다 못해 전율이 흘렀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유정은 자신의 사치스러운 차량 교체 이력을 손녀에게는 보물을 지키는 로봇 군단이라는 동화로 포장하여 비밀번호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이보다 더 악마 같은 암호가 또 있을까요?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 유정이 와인잔을 들며 선언을 했습니다. 정호 씨, 당신과 나, 그리고 서아에게 주는 선물이야. 나 다음 주에 회사에 사표 냈어. 그리고 당신과 서아 이름으로 유럽의 작은 성을 하나 계약했네. 이제 이 지긋지긋한 한국은 떠나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거야. 마침 어머니도 내일 댁으로 돌아가시니 우리 가족끼리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하자고. 그녀의 말에 아들 정호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유럽의 성이라는 달콤한 말에 그는 남은 의심마저 완전히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표와 유럽의 성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 아들과 손녀를 인질 삼아 해외로 도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 존재가 그녀의 모든 계획을 앞당겨버린 셈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제게는 단 하루의 시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이 집을 나서는 즉시 모든 것을 걸고 움직여야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보다 일찍 일어나 짐을 꾸렸습니다. 며칠 입었던 옷까지 몇 개를 가방에 넣는 손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식탁에서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침 식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 유정은 마치 오늘이 자기 인생 최고의 날인 양 콧노래까지 흥얼거렸고 아들 정호는 그런 며느리 옆에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누구도 제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마침내 현관문을 나서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아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할머니 가지 마. 오늘 나랑 로봇 군단 놀이 또 하기로 했잖아. 저는 차마 아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아이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어요. 만약 제 결심이 잘못된 것이라면 저는 이 온기마저 손으로 내치는 셈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음에 더 재미있는 놀이 가지고 꼭 다시 올게. 그러니까 밥 잘 먹고 씩씩하게 있어야 해. 약속? 아이의 작은 손가락에 제 손가락을 걸어 약속을 하고 일어서는데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 정호는 그 모습을 보고도 끝내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며느리 유정은 제 가방을 들어주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귀찮은 짐을 덜어낸다는 듯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저희는 이제 바빠서 이만. 그것이 이 집에서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현관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가 마치 세상과의 단절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마자 근처 상가 모퉁이에 숨어 며느리의 차가 떠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록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저는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내가 틀렸다면 넌 내 아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원흉이 될 뿐이다. 그 모든 게 오해와 망상이었다면 넌 평생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속삭였습니다. 다른 목소리는 하지만 내가 맞다면 지금 망설이는 이 순간에도 저 괴물은 내 아들과 손녀를 데리고 영영 사라져버릴 것이다. 넌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외쳤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피로에 절은 얼굴,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웃던 위태로운 미소, 그리고 공포에 질려 엄마한테도 비밀이야 라고 속삭이던 내 손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설령 내가 틀려서 온 세상에 비난을 받더라도, 설령 내 아들이 평생 나를 원망하더라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찝찝하고 불길한 의심을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 수는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사치였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든 손은 놀랍게도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111을 눌렀습니다. 네, 경찰청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시민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이름과 신분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단순 가정불화 신고가 아닙니다. 수백억 원대의 금융사기 및 횡령 혐의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인물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용의자가 현재 해외 도피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의 경험 많은 팀장급 형사님과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요구는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젊은 경찰관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가까운 파출소에 라며 원칙적인 대응을 하려 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동네 파출소 수준에서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용의자는 매우 치밀하고 교활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 말을 믿고 제발 지능범죄수사대로 연결해 주십시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과 확신이 통했던 걸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경찰관은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황의 위중함을 감안하여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화기 너머에서 묵직하고 노련함이 묻어나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울청 지능범죄수사팀입니다. 신고자 김민정 씨 맞으십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을 모두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순간 이 싸움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제가 보고 듣고 겪고 확인한 모든 것을 마치 영화를 되돌려보듯 시간 순서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30분 넘게 이어졌고 강현우 팀장은 단 한 번도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강 팀장과의 통화가 끝난 지 채 1시간이 되지 않아 약속 장소인 공원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 팀장을 포함한 사복 형사 3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신분증을 제시하며 다시 한번 사건의 개요를 확인했습니다. 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강 팀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긴급 내사에 착수한 결과 최유정의 이름이 최근 급증한 고수익 보장형 투자 사기 사건의 핵심 용의자 선상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죠. 어머님의 제보가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제 의심은 망상이 아니었어요. 형사들은 즉시 2개의 팀으로 나뉘어 움직였습니다. 한 팀은 법원으로 달려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다른 한 팀은
공항경찰대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최유정 일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했어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강 팀장의 차를 타고 불과 몇 시간 전에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아들의 아파트로 다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마지막으로 자문했지만 심장은 이상할 만큼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잠복한 지 약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 팀장의 무전기에서 긴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팀장님, 대상 차량 아파트로 재진입 확인. 아마 여권이나 기타 서류를 챙기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 진입하겠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며느리 유정이 공항으로 직행하지 않고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제게 준 마지막 기회이자 그녀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덫이었습니다. 익숙한 초록색 외제 세단이 주차장으로 들어섰고 차에서 내리는 며느리 유정과 아들 정호 그리고 서아의 모습을 여러 대의 차량이 순식간에 에워쌌습니다. 최유정 씨, 멈추시오. 사방에서 나타난 형사들이 그들의 앞을 막아서자 며느리 유정의 얼굴이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당신들 뭐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변호사? 내 변호사부터 부르란 말이야. 그녀는 마지막까지 오만함을 잃지 않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들 정호는 눈앞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울음을 터뜨린 서아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형사들 뒤에 차에서 내리는 제 모습을 발견한 순간 그의 얼굴에는 원망을 넘어선 깊은 절망이 드리워졌습니다. 강 팀장이 며느리 유정의 저항을 가볍게 제압하며 영장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어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할 말은 서에 가서 당신 변호사랑 같이 하도록 하시죠. 형사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며느리 유정과 넋이 나간 아들 정호가 집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수사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거실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한 며느리 유정이 증오에 찬 눈빛으로 제게 외쳤어요. 당신이 이 모든 걸 꾸민 거였어.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저는 그녀를 마주보며 차갑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뿌린 씨앗을 자네가 거두는 것뿐일세. 강 팀장은 작업실로 들어서며 물었어요. 최유정, 작업실 벽 뒤에 있는 비밀 금고 순순히 열겠나? 며느리 유정이 도끼 어린 눈으로 입을 다물자 강 팀장은 제게 눈짓을 보냈어요. 저는 형사들을 이끌고 거실벽 앞으로 가 제 기억 속에 새겨진 마지막 퍼즐 조각을 꺼내 놓았습니다. 비밀번호는 그 사람이 탔던 자동차 색깔 순서입니다. 파랑, 빨강, 노랑, 그리고 초록. 한 형사가 제 말에 따라 노트북으로 차량 등록 정보를 조회하며 키패드에 해당 조합을 입력하자 띠리리릭 하는 기계음과 함께 벽의 일부가 안으로 들어가며 육중한 금고 문을 드러냈어요. 금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곳에 있던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금고 안은 그야말로 범죄의 백화점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셔츠박스 속 현금 다발, 국적과 이름이 다른 위조 여권 뭉치, 수백 개의 대포 통장과 차명 계약서, 그리고 그동안의 범죄 행각을 상세히 기록한 비밀 장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위조 여권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온 가족이 세계 일주라도 할 셈이었나 보군. 그때 한 젊은 형사가 서아 방에서 들고 온 빨간 돼지 저금통을 바닥에 내리쳤어요.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안에서 외장 하드 디스크 여러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원이 그중 하나를 노트북에 연결하더니 외쳤습니다. 팀장님, 빙고입니다. 모든 투자자 명단과 자금 흐름 내역, 해외 계좌 정보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이놈 백업 파일까지 여기다 숨겨놨습니다. 그것이 결정타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발 빼려던 며느리 유정의 얼굴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형사들이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철컥하는 소리가 이 지긋지긋한 악몽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한 아들 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며느리 유정이 형사들에게 끌려나가는 순간 어떻게 알았는지 아파트 복도에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증오와 경멸이 뒤섞인 그녀의 마지막 시선은 쓰러져 우는 아들도 겁에 질린 손녀도 아닌 오직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말하는 듯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가장 두려운 순간은 제 손으로 끝냈으니까요. 며느리가 사라진 집안은 폭풍이 핥히고 간 것처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증거물을 하나하나 비닐에 담아 박스에 넣었고 그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있는 아들 정호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아는 이미 제 등 뒤에 숨어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어요. 정호야, 일어나. 제 목소리에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어요. 저는 아들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들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축한 채 서 있었습니다. 모든 수사가 끝나고 형사들이 철수한 뒤 집안에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어 거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저 불빛들은 내 아들의 성공을 비추는 배경처럼 보였는데 오늘따라 지옥의 유황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어깨에 기대어 있던 정호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다 틀렸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들의 입에서 마침내 터져나온 그 말에 저는 그저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내가 뭘 했냐는 질책도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라는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세상의 파편 속에서 기댈 수 있는 단단한 기둥. 그저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아이를 제 방으로 데려왔어요. 서아는 제 품에 안겨서도 계속해서 몸을 떨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어디 갔어? 경찰 아저씨들이 엄마 데려갔어? 엄마 나쁜 사람이야? 저는 아이의 눈을 맞추며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실을 말해주어야 했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아프게 해서 지금 경찰 아저씨들이랑 이야기하러 간 거야. 아주 오랫동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대. 그럼 엄마 이제 안 와? 언젠가 아주 나중에 서아가 이만큼 더 컸을 때 엄마가 자기 잘못을 전부 다 고치고 착한 사람이 되면 그때는 만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 서아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할머니랑 세상에서 제일 강한 아빠랑 함께 있는 거야. 이제 아무도 우리 서아 힘들게 못해.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저는 아이를 굳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제 팔베개를 하고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음을 실감했어요. 다음 날부터 세상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수백억 원대 펀드 사기 주범 최 씨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호화로운 아파트의 모습과 며느리가 타고 다니던 외제 차들이 연일 화면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녀의 모든 재산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동결되었고 결국 우리는 서아의 옷가지와 제 짐가방 하나만 챙겨 그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모래성이었음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일단 제 낡은 빌라로 거처를 옮겼어요. 방 2칸짜리의 좁고 허름한 집이었지만 그 차가운 대리석 궁전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아들 정호는 며칠 동안 식음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충격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아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차려 방문 앞에 놓아주고 밤새 끙끙 앓는 아들의 등을 쓸어주며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정호는 스스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보며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나 살아갈 자신이 없어. 살아야지. 너는 살아야 해. 서아 아빠잖니.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 내 잘못이야. 내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어. 내가 그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허영에 눈이 멀어서 결국 나도 공범이나 마찬가지야.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럼 갚아나가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도망치지 않고 모든 걸 정면으로 마주보는 거야. 엄마가 옆에 있을게. 혼자가 아니야. 그날 이후 아들 정호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만나 자신이 아는 모든 사실을 진술했고 아내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그들의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저 역시 시장에서 좌판을 다시 얻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땀 흘려번 돈만큼 정직하고 떳떳한 것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무너진 폐허 위에서 한 뼘 한 뼘 우리의 삶을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며느리 최유정은 재판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했지만 기각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어요. 우리는 시장 근처의 작은 연립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은 제가 평생 모은 돈과 아들이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폐물을 팔아 겨우 마련했습니다. 집은 좁고 낡았지만 창문으로는 아침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부엌에서는 늘 구수한 된장찌개의 냄새가 났어요. 아들 정호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들은 모두 처분하고 이제는 수수한 면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억지로 웃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일을 마치고 돌아와 피곤에 지쳐 제 어깨에 기댈 때면 저는 아들이 비로소 자기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손녀 서아는 동네 공립유치원에 다니며 씩씩하게 자랐어요. 처음에는 엄마의 부재에 대해 불안해하기도 했지만 아이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도 알아들을 수 없는 잠꼬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되어 친구들과 골목을 뛰어다니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우리 집의 가장 큰 재산이었어요. 어느 가을날 저녁, 저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아들 정호는 제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서아는 거실 바닥에 누워 자기가 가장 아끼는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평화롭고 더없이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텔레비전 저녁 뉴스에서 며느리 최유정의 소식이 짧게 보도되었습니다. 재소자들을 상대로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려다 적발되어 형량이 추가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씁쓸한 진리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아들 정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도 미련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과는 상관없는 먼 나라의 소식을 듣는 듯한 그런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뜨개 바늘을 내려놓고 잠든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거대한 성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비로소 햇살이 드는 진짜 우리 집을 되찾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